네, 이번 시간 무형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은요, 유형자산보다 훨씬 좀 쉽고요. 시험에서도 중요성도 좀 떨어집니다. 무형자산은 그래서 뭐 크게 어렵게 공부하실 거 없고요.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만 보시고 범위가 되게 좀 좁습니다. 유형자산보다. 먼저 무형자산, 무형이니까 당연히 형체가 없겠죠. 형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가끔 시험에 이게 무형자산 정의 내릴 때 뭐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인데 제가 여기다 밑에다 써놨습니다. 화폐성이 뭐고 비화폐성이 뭔지 써놨는데 참고 정도만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이거에 대해서 뭐 달달달 외우려고 애쓰실 필요 없고, 화폐성은요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 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과 부채를 화폐성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걸 비화폐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폐성이 뭐냐면 뭐 당연히 현금은 화폐성일 거고, 예금, 통장도. 왜요? 내가 은행에 통장에 입금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걸 내가 회수할 때 뭐로 회수해 오나요? 화폐로 회수해 오죠. 그 다음에 채권, 외상 매출금이 있다 100만 원이 내가 이거 어떻게 회수합니까? 돈으로 회수해 오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같은 건 다 화폐성입니다. 그런데 비화폐성, 지금처럼 선급금, 선수금, 무형자산, 재고자산 이런 것들은 비화폐성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을 비화폐성이라고 합니다. 대표로 선급금이 있잖아요. 선급금이나 선수금. 선급금이 뭐죠, 여러분? 계약금이죠. 우리가 돈을 미리 주는 돈, 미리 주는 게 이게 선급금이죠. 돈을 왜 미리 줍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돈을 다시 가져오나요? 아니죠. 우리가 미리 돈을 주고 나중에 가져올 땐 뭐 재화나 용역, 대가로 이걸 받아오는 거죠. 돈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화폐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보다는요, 이 안에 있는 말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말이 여러분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통제권이란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거니까.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자산이란 건 내가 이걸 활용해서 앞으로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미래 경제적 효율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식별 가능성이 있대요. 식별 가능하다면 나하고 분리가 돼야 됩니다. 회사하고 분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회사에 무형 자산이 있으면, 회사가 만약에 무형 자산을 돈 받고 뭐 하면 팔면 요것만 띄워주면 되는 거죠. 회사까지 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무형 자산만 따로 떼어서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식별 가능하단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취득 원가, 취득 원가는 뭐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유형 자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부대 비용이 포함되셔야 됩니다. 유형 자산에도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 부대 비용, 요 취득 원가의 정의가 이제 기업 회계에 있는 대로 말 그대로 쓰면 요 밑에 뭐라고 길게 써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해입니다.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걸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밑에 1, 2, 3번에 써 있는 말은 요 위에 있는 말을 사례들을 써놓은 겁니다. 기업회계진의 예시적인 규정들입니다. 근데 여기 뭐 1, 2, 3번을 달달달 외우신다기보다는 뭐 1번 보시면 뭐래요? 역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2번도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3번은 그 말이 안 써 있지만 얘도 의미적으로는 직접적으로란 말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사업 결합할 때 취득원가는 공정 가치로 한다. 정부 보조금도 공정 가치다. 교환, 이거 다 어디서 보는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2번은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자산, 우리 회사가 만든 무형 자산이라는 거죠. 여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자산은요, 밑에 두 줄로 쭉 써놨는데 뭐도 포함한데 여러분? 간접 지출도 포함한다고 말이 돼 있죠, 여러분. 위에서 취득 원가 할 때는 여기 다 직접 관련되는 원가만 취득 원가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취득할 땐. 근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간접 지출도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 또 요건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 연구 단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발 단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위에 연구 단계를 보면 연구 단계는 요점이 뭐냐면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 자산이 아닙니다. 연구 단계는 비용 처리합니다. 여기 써 있는 말들은요,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구 단계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개발 단계인데요. 개발 단계에 여기 밑에 써 있죠, 여러분? 개발 단계가 있는데 번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1번부터 몇 번까지요? 6번. 이 6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뭐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는데 이 6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계정 과목을 뭘 쓰냐?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6가지 조건을 뭐하면 충족하지 못하면 그때는 비용 처리합니다. 연구 단계는요, 무조건 비용입니다. 근데 개발 단계는 지금 6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산이 되는 거고요. 6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단계는 무조건 자산이다, 비용이다, 그건 아니죠. 나눠지죠. 조건을 충족하면 자산,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입니다. 우리한텐 얘가 중요한 겁니다. 무형자산이. 그래서 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이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요, 개발 단계의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여기 어떻게 나올 거냐면, 뭐 가끔 출제됩니다. 뭐, 여기 위에 연구 단계 말이 있었죠? 위에 연구 단계 말이 얘랑 하단 쪽에 여기 개발 단계 이걸 섞어 놓고 시험에 물어볼 겁니다. 연구 단계인 것, 개발 단계인 것. 근데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너무 그렇게 머리 썩이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 개발 단계들 보시면 거의 막 이런 말이 막 들어가죠. 설계, 그죠? 설계 이런 말이 들어가죠. 네, 개발 단계는 주로 설계들하고 관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달달달은 뭐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연구 단계는 전부 다 비용이라는 거, 개발 단계에서 발생을 해야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여기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이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으면. 왜요? 연구 단계는 뭐라고요? 비용. 개발 단계는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자산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본다. 뭐로 본다? 비용 처리하라는 겁니다. 결론이. 왜냐하면 자산은 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산은 애매한데 자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매한데 이걸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명확한 것만 자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이거 특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뭐라고요? 영어권. 자가창설 영어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 자가창설 영어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럼 오답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2번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은 특별히 영어권만이요. 영어권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회사가요, 어떤 회사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그 회사에 뭘 볼까요, 여러분? 이걸 봅니다. 재무 상태표를 봐서 재무 상태표에 무슨 내용이 나타나나요? 자산, 부채, 자본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자산이 1억이다. 부채가 3천이다. 그럼 자본이 얼마겠습니까? 7천이겠죠. 자, 재무 상태표가 이렇다. 그럼 이 회사를 우리가 돈 주고 산다고 하면 얼마를 주고 사면 될까요, 여러분? 7천만 원을 주고 사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요 돈을 주고 사면 딱 맞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 파는 사람이요. 아니, 나는 1억 5천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1억 5천 주면 우리 회사 팔게.
이 재무 상태 표하면 얼마만 주고 사면 되는데요. 7천만 주고 사는데 1억 5천을 달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래가 성립하겠죠? 그럼 1억 5천을 줬다 7천만 줘도 될 걸 얼마를 오버해서 줬습니까? 8천만 원을 오버해서 줬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걸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이 영업권이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면 이런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벽보에도 많으니까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영업권은. 이 영업권은요. 지금처럼 돈 주고 사면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할 때 7천만 주면 되는데 오바로 1억 5천 줘갖고 8천을 더 줬잖아요. 이렇게 돈 주고 샀다면 인정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죠. 근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회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장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회사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사장님들 중에서 야 우리 회사가 얼마나 뛰어난 회사인 줄 아니 막 자기 자랑하는 회사 있습니다. 자기 회사 자랑을 합니다. 결국 자기 자랑이지만 내가 그동안 우리 회사에 얼마나 헌신해 갖고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얼마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기술력을 얼마나 끌어올렸고 우리 회사의 회사 상호를 얼마나 널리 알렸는데 사람들 웬만하면 다 좋다고 그래. 우리 회사 제품 넘버원이라고 막 해. 자기 혼자서 주장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회사 가치는 100억이다 혼자서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영업권인데 이렇게 혼자서 주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입니다. 이걸 인정받으려면 이 회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 가치는 100억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게 인정받으려면 누군가가 이 돈을 주고 거래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 살 의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선 100억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로는 100억? 1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거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거래가 절대로 성립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무형자산에서 특히. 그러니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정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형자산에서는 특히 잘 나오는 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개발 단계 있죠? 그거 잘 나옵니다. 자, 무형자산 상각이요. 유형자산처럼 합리적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합리적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 한다?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합리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 그 다음 내용, 연수. 무형자산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앞에도 써 있지만 예외적으로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잔존 가치. 유형 자산은 잔존 가치를 남겨야 되지만 무형 자산은 잔존 가치를 0으로 합니다. 무형 자산은 잔존 가치를 0으로 한다. 왜? 무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존 가치가 0이 되면 하나도 안 남긴다는 거죠. 그러면 상각이 다 끝나면 0이 될 거고요. 그럼 장부에서 사라질 겁니다. 어차피 무형 자산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잔존 가치를 단순하게 0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그 다음 회계 처리 방법은 직접법도 가능하고 간접법도 가능합니다. 유형자산은 어떻게 회계 처리했었나요? 간접법으로만 했었죠. 유형자산은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나요? 차변의 감가, 상각비, 얼마, 그 다음 대변은요. 감가, 상각, 누객, 얼마 이렇게 하는 게 간접법이죠. 직접법은 이렇게 합니다. 무형, 자산, 상각비,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지만 무형자산은 상각비라고 합니다. 거의 의미적으로는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법은 여기 대변에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시키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직접법이고 간접법은 무형자산 상각비 차변에 대변을 뭐라고 한다? 무형자산 상각 누객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유형자산에서도 간접법 쓸 때 누계 계정 과목을 이용하시면 간접법이 됩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대부분 직접법이 편하니까 직접법을 씁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손상. 유형자산에도 손상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무형자산도 손상을 검토합니다. 언제? 결산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한다는 거죠. 예, 유형자산도 그랬지만 무형자산도 매년 손상을 검토합니다. 네, 유형자산은 너무 크게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특히 말씀드렸지만 3번, 4번 이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표니까 보시고요. 또 위에서는 뭐라고요? 요 개발 단계가 돼야만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이라는 거. 예. 무형자산 시험은 거의 그쪽에서 좀 초점으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분. 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무형자산은 회계 처리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